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손님을 물어다 주던 시절, 산과 강이 부드럽게 감싸 안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 집의 기와 지붕 위에는 늦가을의 붉은 홍시가 등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지나가는 바람조차 잠시 쉬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반들반들 윤이 나는 대청마루와 정갈하게 정돈된 장독대가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듯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저녁마다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오며 거친 손마디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이 박힌 시어머니 이씨 부인과 갓 시집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의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젊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뒤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이는 일은 뒤뜰 장독대를 닦고 또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투박한 항아리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는 간장이며 된장, 고추장이 알맞게 익어가고 있어 집안의 풍요로움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이 유독 애착을 가지고 돌보는 항아리는 가장 크고 잘생긴 독이 아니라 장독대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겉면에 금이 가고 이끼가 낀 볼품없는 낡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이웃마을에서 곱게 자라 시집온 새댁으로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패는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시집 살림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새댁은 낡고 어두운 것을 싫어하고 반짝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여 시집 오자마자 부엌의 그릇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마당의 꽃밭도 요즘 유행하는 꽃들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아껴온 물건들이 새댁의 눈에는 그저 자리를 차지하는 짐처럼 보일 때가 많았고, 특히 뒤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낡은 항아리는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댁은 마당을 쓸 때마다 그 항아리 근처에만 가면 빗자루질을 거칠게 하며 먼지를 일으키곤 했는데, 이는 묵은 것을 치우고 새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 젊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잠시 뒤뜰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낡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경건하고 진지해 보였고, 품에서 꺼낸 하얀 헝겊꾸러미를 항아리 깊숙이 밀어넣은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도대체 저 깨진 항아리에 무엇을 저리도 애지중지 숨기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다 쓴 항아리에 쓰레기를 모으시는 건가? 아니면 남들 모르게 쌈짓돈이라도 숨기시는 건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항아리는 이씨 부인이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진 풍파와 서름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대나무 숲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깨져서 버려야 마땅한 고물단지였지만 이씨 부인에게는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을 닦아내고 무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품을 팔아번
돈 중 한 푼 두 푼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비밀 금고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해 그리고 혹여나 집안에 닥칠지 모를 우환에 대비해 더욱 부지런히 그 항아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성격 탓에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저 손대지 마라. 부정탄다라는 짧은 말로 접근을 막았으니 며느리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소문통이자 참견하기 좋아하는 윗동네 박할머니가 마시를 왔다가 뒤뜰의 항아리를 보고는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이 댁은 아직도 저 귀신 나올 것 같은 항아리를 끼고 사나. 저런 건 일찌감치 내다 버려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인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싹 정리를 해야지. 박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가뜩이나 그 항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의 마음에 불을 지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박할머니의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요. 할머니, 저도 저게 영눈에 거슬려서 치우고 싶은데 어머님이 워낙 아끼시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라고 하소연했고 박할머니는 옛날 노인네 고집은 꺾을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지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씨 부인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준비하며 틈만 나면 그 낡은 항아리를 지프로 엮어 감싸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 볼품없는 항아리에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까짓 항아리가 뭐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차라리 안방 문풍지나 새로 바르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의 투정 섞인 말에 이씨 부인은 너는 모른다. 이 항아리가 우리 집 기둥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여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이자 남편인 김서방이 숟가락을 놓으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네요. 집안 곳곳에 바람 들어오는 데는 없는지 잘 살펴야겠어요. 김서방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밥맛이 좋다며 허허실실 웃을 뿐이었고 그런 남편의 묻어남이 며느리에게는 때때로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여보, 뒤뜰에 그 깨진 항아리 말이에요. 보기 흉한데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드려 치우면 안 될까요? 라고 넌지시 물었지만 김서방은 어허,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는 물건인데 건드리면 불호령이 떨어질 걸 그냥 둔다고 밥 달라 옷 달라 하는 것도 아니니 자네가 참깨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남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겨났고 이 흉물스러운 항아리를 자신의 손으로 기필코 처리하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장날에 맞춰 읍내에 나가시면 그때를 틈타 집안 대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저 항아리를 없애버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 항아리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집착과 구시대적인 고집의 상징으로만 보였고 그것을 치우는 것이야말로 이 집을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며느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항아리가 사라진 깨끗한 뒤뜰에 예쁜 꽃들을 심는 상상을 하며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장날이 다가왔고 이른 아침부터 이씨 부인은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서두르며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가, 오늘 내가 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건어물 좀 보고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그리고 날이 차니 아궁이에 불 좀 넉넉히 지펴두고 뒤뜰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말거라. 이씨 부인은 마치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뒤뜰 단속을 시켰지만 며느리는 겉으로만 내 어머님, 다녀오세요 라고 상냥하게 대답했을 뿐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넘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밖에서 배웅을 한 며느리는 돌아서자마자 걷어붙인 소매를 단단히 여미며 비장한 표정으로 뒤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어와 며느리의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뒤뜰에 도착한 며느리는 문제의 그 낡은 항아리 앞에 섰는데 가까이서 보니 금이 간 틈새로 흙먼지가 끼어 더욱 초라해 보였고 뚜껑 위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오늘이야말로 너와 작별이다. 어머님도 처음엔 화를 내시겠지만 나중에는 깨끗해진 마당을 보면 좋아하실 거야. 며느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는데 차가운 독의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잠시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무거운 뚜껑을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잭채판 냄새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희미하게 마른 풀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어두운 항아리 속에는 검은 비닐과 천조각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역시 쓰레기를 모아두신 게 분명해. 아니면 썩은 음식들인가?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항아리를 통째로 들어 올리려 했으나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낑낑거리며 항아리를 흔들었고 그 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둔탁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마당에는 앙상한 감나무가지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며느리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에서 커다란 광주리를 가져와 항아리 속의 물건들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들이거나 낡은 헝겊 뭉치들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오물이라 단정 짓고 거칠게 광주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이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광주리에 가득 담긴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들고 며느리는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쓰레기를 모아 태우거나 버리는 공터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한 며느리는 광주리를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고 그 위로 흙과 낙엽을 대충 덮어 보이지 않게 감추었습니다. 이제 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녀는 빈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뒤뜰에 덩그러니 남겨진 빈 항아리는 마치 입을 벌리고 우는 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빈 항아리마저도 눈에 거슬려 헛간 구석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항아리를 깨뜨려 없앨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가 아끼던 물건을 산산조각 낼 용기까지는 나지 않아 대신 항아리를 들어 올려 헛간 가장 깊숙한 곳 잡동사니들이 쌓인 구석으로 밀어넣고 거적대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뒤뜰은 텅 비었고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깨끗하고 훤한 공간이 드러났지만 어딘지 모르게 타라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빗자루로 바닥을 말끔히 쓸어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해가 뉘엿뉘엿지고 까마귀가 울며 지나가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콩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마다 며느리는 깜짝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뒤뜰을 말끔하게 치웠다는 후련함도 잠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하니 손에 잡힌 국자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냐, 어머님도 처음엔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결국엔 깨끗해진 마당을 보며 잘했다고 하실 거야. 다 우리 집을 위해서 한 일인걸.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찜찜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한방눈으로 변해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기와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여갔고 며느리가 비워버린 뒤뜰의 빈자리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그 허전함을 감싸 안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애구구 날이 어찌 이리 갑자기 추워진다냐 하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삐거덕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는데 머리며 어깨며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은 찬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지요. 며느리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맞이하며 얼른 달려가 머리에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살갑게 구는 모습에 주름진 눈웃음을 지으며 오냐, 눈이 갑자기 쏟아져서 혼났다. 집에는 별일 없었지 아궁이의 불은 잘 지펴두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그러며 방 따뜻하게 데워놨으니 얼른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저녁상도 다 차렸어요. 라고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 듯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습관처럼 신발을 털고는 뒤뜰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독 뚜껑들은 잘 닫아두었는지 모르겠구나. 눈이 많이 와서 덮어줘야 할 텐데. 며느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뜰로 향하려 하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다 확인했어요. 눈 맞으시면 감기 드세요. 얼른 방에 들어가세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이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눈치와 감각으로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과장된 몸짓은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인다. 금방 보고 오마. 하고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뒤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뜰로 들어선 일씨 부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익숙하게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평생의 위로이자 친구였던 그 낡은 항아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바닥에는 빗자루질을 한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어디에도 항아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파란히 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이씨 부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잘려나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빈 공간을 허우적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 섞인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뒤따라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무너질 듯한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제가 낮에 청소하다가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지만 고요한 뒤뜰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천천히 뒤를 돌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망함이 가득 담겨 있어 며느리는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웠느냐 그 항아리를. 네가 치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물기는 며느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낡고 깨져서 보기 흉하길래. 그리고 안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해서.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박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버려야 집에 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치우고 봄 되면 거기에 꽃 심으려고. 며느리의 말이 이어질수록 이씨 부인의 표정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버렸다고 그 안에 든 것은 그것들도 다 버렸느냐. 이씨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헌엉겁 쪼가리랑 검은 뭉치들 뿐이던걸요. 곰팡이 핀 쓰레기 같아서 마을 어귀 공터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씨 부인은 버선발로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집신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눈보라 속으로 달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며느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가세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소리치며 쫓아나갔지만 이씨 부인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이씨 부인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 내 며느리, 내 손주줄 그것만은. 마을 어귀 쓰레기 공터에 도착한 이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찢어질 듯 시리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렸다는 그 자리를 찾아 눈과 흙을 파헤치며 제발 그대로 있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가들아. 어디 갔느냐?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이씨 부인의 손에 차갑고 축축한 헝겊 뭉치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려 눈앞에 가져갔지만 달빛에 비친 그것은 이미 흙탕물에 젖고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헝겊구러미 안에는 이 씨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은가락지와 아들이 장원급제하면 주려고 했던 옥로,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산삼 말린 것과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먹이려고 준비해둔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과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물과 뒤섞여 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망가진 약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목구멍으로 삼키는 울음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며느리에게 주려던 그녀의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밭에 앉아있던 이 씨 부인은 젖은 꾸러미를 품에 안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보기 흉해서 치웠어요. 쓰레기 같아서 버렸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 씨 부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늙은이의 마음이 젊은 사람 눈에는 그저 흉한 쓰레기로 보였겠구나.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씨 부인은 자신의 사랑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며느리와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마루 끝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옷, 그리고 멍한 눈빛을 본 며느리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자 하셨을 분이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윗목에 가만히 앉아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식어가는 저녁상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아직 이웃 마을 일로 돌아오지 않아 이 무거운 침묵을 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방 안에 앉아 젖은 헝겊구러미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약으로도 쓸 수 없게 된 산삼 부스러기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뿐이다. 내 방식이 저 아이에게는 짐이 되고 내 사랑이 오해만 낳는구나. 차라리 내가 비켜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길이겠지. 그녀는 장롱 문을 열고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무명옷 두어 벌과 빗,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만을 챙겨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집문서나 땅문서 같은 귀중품은 그대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고 부엌 살림살이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이 씨 부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건넌방에서 죄책감과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는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가, 부디 잘 살아라. 네 뜻대로 깨끗하고 예쁜 집 꾸미고 알콩달콩 잘 살거라. 나는 이제 물러가마.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넨 이 씨 부인은 뒤뜰 장독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우산도 없이 눈을 맞으며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 중턱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기거하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 몸을 의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험한 산길을 걸으며
이 씨 부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걸어간 자리마다 깊은 발자국이 남았지만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이 금세 그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마을에 그리고 그 집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하얀 눈은 그녀의 떠나는 길을 고요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머, 내가 늦잠을 잤네. 어머님이 깨우지도 않으시고. 며느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늦었네요. 방문을 활짝 열었지만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고 윗목에는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잠옷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뒤뜰로 화장실로 뛰어다니며 시어머니를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어젯밤의 소동을 모두 덮어버린 채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맞이한 첫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안방과 건너방, 부엌과 뒤뜰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와 우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장난치지 마시고 나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장난 섞인 투정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기에 젖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빈집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며느리의 불안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어젯밤 내린 눈은 마당을 하얗게 덮어 시어머니가 떠난 발자취조차 지워버려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기둥을 잡고 주저앉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어서야 이웃마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김서방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왔소. 아니, 마당에 눈이 이리 쌓였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당신은 나와보지도 않는 거요. 김서방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안 계셔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고 김서방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보시오. 어머니가 안 계시다니? 장에 가신 게 아니오. 며느리는 딸꾹질을 하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이 항아리를 내다버려 시어머니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게 만들었다는 말까지는 할 수 없어 그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어머님이 나가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김서방은 한숨을 푹 쉬며 곰방대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통 고집이 아니시지만 이렇게 밤중에 그것도 눈 오는 날 집을 비우실 분은 아닌데 내가 나가서 찾아보고 올 테니 당신은 집을 지키고 있구려. 김서방은 짐도 풀지 않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성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안일은 며느리의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벅찼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뚝딱 해치우던 일들이 며느리의 손에서는 엉키고 설키기 일쑤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해도 젖은 장작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으며 타오르지 않았고 부엌 가득 찬 연기에 며느리는 기침을 콜록거리며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걸 어떻게 매일 하셨지. 불 하나 피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녀는 그제야 매일 따뜻했던 아랫목이 저절로 데워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쪼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려낸 정성 덕분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그릇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며느리가 끓인 국은 맹탕이거나 짜서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그녀의 부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김서방 역시 매일 밤 늦게까지 온 동네와 이웃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깨끗하고 헌한 뒤뜰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흉하게 비어 있었고 며느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냥 그 항아리 하나 놔두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며느리는 빈 장독대 앞에서 후회의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소문통인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혀를 차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이 집 안주인은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며느리 혼자 집 지키나 김서방 모치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야.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아직 어머님을 못 찾았어요. 며느리가 힘없이 대답하자 박할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집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뒤뜰 쪽 텅 빈 장독대에 머물렀습니다. 떽떽. 결국 그 항아리를 치워버렸구먼. 내가 지난번에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 마음이 영 불편해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대로 흉해서 버렸는데 어머님이 그거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자 박할머니가 펄쩍 뛰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뭐라 그걸 버렸다고 애구구. 이 철없는 사람아, 그게 어떤 항아리인지 알고 버렸단 말이냐. 그 안에 든 게 똥오줌인 줄 알았어. 박할머니의 호통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냥 낡은 헝겊이랑 검은 뭉치들 뿐이던걸요. 냄새도 나고 곰팡이 핀 쓰레기 같아서. 박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네 시어머니가 10년을 넘게 공들여 삭힌 약초와 산삼 썩은 물이야. 그리고 그 헝겊 뭉치는 말이네. 자네 시어머니가 젊어서 머리카락 잘라 판 돈이랑 남의 집 빨래해주고 받은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은비녀랑 엽전 꾸러미라고. 박할머니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산삼이요, 은비녀요. 그래, 김서방 모친이 그랬지. 며느리 들어오면 해산할 때 먹인다고 귀한 산삼을 구해다가 꿀이랑 약초 넣고 푹 삭히고 있다고. 도둑들까봐 일부러 제일 못생기고 깨진 항아리에 넣어두고 냄새난다고 소문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거야. 그게 다 자네랑 앞으로 태어날 자네 자식, 자기 손주 살리려고 모은 목숨줄 같은 거였다고. 박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박할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코를 막고 내다버린 그것이 시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김서방 모친.
그 모진 세월 다 견디고 이제 며느리 봐서 호강 하나 했더니 며느리 손에 평생의 정성을 다 잃었으니 오죽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나. 박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밉다고 말이나 했겠나. 속 깊은 양반이니 혼자 끙끙 앓다가 며느리 눈에 거슬리기 싫어서 제 발로 나간 게지.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박할머니의 탄식 섞인 책망에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며느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박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마루에 엎드려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더욱 춥고 쓸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인 일은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 구석에서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입고 나갔던 흙탕물이 말라붙은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느라 더러워진 그 옷을 시어머니는 빨지도 못한 채 벗어두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옷을 품에 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옷에서는 시어머니 특유의 흙냄새와 함께 그날 밤에 비참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 옷을 입고 그 추운 날 쓰레기장을 뒤지셨어요. 제가 버린 거 찾으시려고. 며느리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 낡은 항아리를 아꼈는지, 왜 며느리가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희생이었고 집착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환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춥지 않게 아궁이 불을 살피던 모습, 맛있는 반찬은 슬그머니 며느리 밥그릇 쪽으로 밀어주던 투박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의 옷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일 있었소? 며느리는 남편을 보자마자 다시 오열하며 박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을 내쫓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걸 내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어머님은 빈손으로 나가신 거예요. 김서방은 아내의 고백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아내를 나무라기보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요.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소. 하지만 어머니가 빈손으로 나가셨다면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실 텐데. 김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뒷산 너머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소. 어머니가 평소에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불공 들이러 가시던 곳인데 혹시 그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소. 남편의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암자요. 정말 거기에 계실까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도 멀고 돈도 없으시니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거요. 날이 밝는 대로 당장 가봅시다.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지금 가요. 당장 가야 해요. 어머님이 그 추운 곳에서 떨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요.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가장 두툼한 소미불과 자신의 털배자를 꺼내 보따리에 쌌습니다. 여보, 횃불 좀 준비해 주세요. 이 밤의 산길이 위험해도 저는 가야겠어요. 가서 빌고 또 빌어서 어머님 모셔올래요. 며느리의 눈빛은 예전의 철없는 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단단한 의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에서 횃불을 꺼내 기름을 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향해 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등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담긴 보따리가, 김서방의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며느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죄송함과 간절함이 그녀의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두운 산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거기에 계셔주세요.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눈이 쌓여 미끄러운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김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고 며느리는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아픈 줄 모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멀리 산중턱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등대처럼 두 사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불빛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얼어붙은 산길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김서방이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혔지만 거센 바람의 불꽃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얼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등 뒤에 맨 보따리의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간절한 마음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산 위로 더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중턱 바위 틈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암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빛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불빛을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라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여보, 저기에요. 저기에 어머님이 계신 것 같아요. 김서방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암자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소리 사이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나직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애달파서 듣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암자의 낡은 나무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부처님, 우리 며느리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못난 어미가 지은 업은 제가 다 안고 갈 테니 그저 자식들은 복만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시어머니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가 이 추운 산골짜기에서조차 자신과 남편의 안녕만을 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참을 수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방문이 벌컥 열리고 촛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 씨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라했습니다. 얇은 무명옷 한 겹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씨 부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내가 여길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서방도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 밤에 이 추운 곳에 어머니를 혼자 두다니 제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네 아들의 목소리에 이 씨 부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 넘겨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 잘 살라고 비켜준 것인데 못하러 이 험한 길을 왔느냐. 며느리는 등에서 보따리를 풀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국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국 끓여왔어요. 제발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리고 집에 가요. 어머님 안 계신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저 무서워서 혼자 못 살아요. 며느리는 숟가락에 국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떨리는 입을 벌려 국물을 받아 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래,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시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그 항아리는 잊어라. 그 안에 든 산삼도 돈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하다. 물건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 마음 다치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다. 네가 이렇게 나를 찾으러 와주었으니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시어머니의 넓고 깊은 마음의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옹졸하고 거칠에만 중요시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옛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요. 제가 다시 그 항아리 채워드릴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채워드릴게요. 세 사람은 좁은 암자방에 둘러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록 바람 소리는 거세고 방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가족애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솟아올라 하얀 설산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김서방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고
며느리는 짐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이제 내려갑니다. 김서방의 듬직한 등 위에서 이씨 부인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멀리서 김서방의 등에 엎여오는 이씨 부인을 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모친 살아서 돌아왔구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박 할머니는 이씨 부인의 손을 잡고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박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이제 시어머니 귀한 줄 알았으면 됐네. 잘 모시고 살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주인을 기다린 듯 고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춥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모시고 부지런히 움직여 집안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산조각이나 다시 쓸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 조각들을 깨끗이 씻어 뒤뜰 장독대 한 구석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언젠가 며느리를 보면 내리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뒤뜰에는 며느리가 심은 꽃들이 만발했고 그 옆에는 윤이 반질반질 나는 새 항아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씨 부인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장독을 닦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장 담그는 법, 나물 말리는 법을 배우며 옛것의 지혜를 익혀갔고 이씨 부인은 며느리 덕분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부 사이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부러워했고 그 집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행복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버렸던 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벽이었고 다시 채운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든 며느리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리석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물을 버렸다가 더 큰 보물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았느냐. 며느리는 슬며시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며느리라지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나직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대지를 적시고 있었고 방 안 가득한 평온함 속에서 두 사람은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꿈자리에도 저 봄비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으니 모두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 긴 밤 도란도란 나누던 며느리가 내다 버린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이야기는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한 차례 모진 눈보라를 겪어낸 고부의 정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뒤뜰에 심은 꽃들이 만발하고 깨진 항아리 대신 놓인 새독의 장맛이 깊어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꾼은 등불을 낮추고 물러갈 시간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푹 주무십시오. 혹시 아직 잠이 오지 않아 또 다른 옛날 이야기가 그리우시다면 언제든 새로운 제목을 하나 던져 주십시오. 제 보찜 속에는 아직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